여러분 이거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부동산 가격은 언제 내리고 언제 오를까요? 이게 집값이 막 오르다가 어느 순간에 어떤 산 사람이 누군가는 집값을 거기서 내려서 팔 거 아니에요. 그럼 제일 먼저 그냥 싸게 파는 사람이 정하는 건가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되게 혼란스럽잖아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전문가들이 나와서 누구는 이제 완전 대상승장이 왔다, 시작됐다, 지금 빨리 사야 된다 그러고, 또 누구는 곧 폭락하니까 아파트 절대 사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있죠. 이러니까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진짜 혼란스러우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 시장은 도대체 뭐 때문에 오르고 내리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이 시장이 굴러가는지, 지금의 위치는 그럼 또 어디에 와 있는지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매수하고자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부동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조금 공부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주택 가격을 변화시키는 요인은 이렇게 5가지가 있거든요. 먼저 이 부동산이라는 자산은 유동성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거시경제 지표가 좋지 않으면 상승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거시경제라는 건 결국 유동성을 뜻하는 거죠. 시중에 얼마나 돈이 풀려 있는지. 사실 금리가 낮다고 해서 뭐 부동산이 오르고, 뭐 높다고 해서 부동산이 내리고 뭐 그러진 않거든요. 역사적으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렇습니다. 다만 2021년에서 2022년처럼 금리가 역대급으로 치솟았을 때는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고,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게 뭔가 비례하지는 않았습니다. 보시면 아시듯이. 또 그 두 번째, 정부 정책 같은 경우는 이게 진보 성향이냐 보수 성향이냐에 따라서 규제냐 완화냐로 나눌 수 있는데요. 2020년처럼 2020년에 뭐 있었죠? 다주택자들 규제하고 임대차 3법 만들고 엄청 규제를 심하게 했었잖아요. 그때는 오히려 규제를 했지만 폭등의 원인을 제공했었죠. 반대로 노태우 정권, 90년대 초반 노태우 정권 같은 경우는 일기 신도시를 만들었죠. 그렇게 엄청난 공급을 퍼붓게 되면 주택시장이 하락하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정책으로. 심리는 후행 지표인데요. 시장이 침체기일 때 다른 지표가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아무도 사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거든요. 지난 2012년 같은 경우는 아무도 집을 안 사려고 했어요. 집 사는 사람이 바보였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요즘 누가 집을 사냐, 더 떨어질 거다 이러니까 매수를 주저하게 되는 거죠. 이런 하락 심리가 시장을 지배하는 때도 있고, 또 반대로 지난 2021년처럼 너도 나도 주변에서 부동산을 돈 벌었다는 거예요. 너도 나도 부동산을 돈 벌었다는 얘기 들으면 엄청 조급하고 초조해지는 게 이제 사람이잖아요. 영끌을 안 하면 바보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심리들이 뭉쳐서 거대한 연쇄 효과를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또 네 번째, 공급은 진짜 가장 중요한 요소거든요. 우리 경제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수요와 공급 곡선이잖아요. 심플하게 그냥 아파트를 많이 지으면 가격이 떨어지고 조금 지으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이 가격을 결정하잖아요. 따라서 이 외부 요인들만 없으면 사실 이 수요 공급에 따라 아파트 가격이 결정되거든요. 그리고 이 공급 가격 역시도, 공급 가격이라는 거는 분양 가격이죠. 분양 가격 역시도 기존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줍니다. 분양가가 계속 오른다라는 건 아파트를 지을 때 이만큼 돈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니까 결국은 기존 아파트들 가격에도 그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입지 변화로도 주택 가격이 변화하죠. 예를 들어 내 집 앞에 갑자기 없던 지하철역이 이렇게 들어선다거나 주변 동네가 재개발로 천지개벽한다거나 하는 호재로 집값이 상승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반대로 주변에 호재가 아닌 혐오 시설이 들어온다거나 갑자기 내가 보던 조망이 안 보여, 그런 악재들이 발생하면 주택 가격을 하락시키는 원인이 되겠죠. 예를 들어 이렇게 나는 원래 오션뷰를 보고 이 집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내 집 앞에 이렇게 신축 주상 복합이 들어오면서 원래는 바다뷰가 보이던 아파트가 바다뷰가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원래 조망발로 올랐던 집값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중에서 예측할 수 있는 부분과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은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1번 거시경제, 금리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까요? 피터 린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금리를 3번 예측할 수 있다면 억만장자가 될 거라고. 그러니까 거시경제는 절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들은 파월 아저씨 있잖아요. 슈퍼 파월을 그 아저씨 한마디 한마디에 주식시장이 막 요동을 치는데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측하기 어렵다는 거죠. 정부 정책, 이거는 방향성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방향성은 진보 성향이냐 보수 성향이냐에 따라 이게 뭐 규제냐 완화냐 어디 쪽으로 갈지 그 방향성은 대충 알 수 있죠.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나올지는 사실 예측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자들도 정책이 발표되고 나서야 대응을 하는 거거든요. 3번 심리. 내가 수많은 대중의 심리를 예측할 수가 없죠. 그럼 우리가 이 대중의 심리를 한 개인이 예측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뭘 보죠? 데이터를 보는 겁니다. 거래량을 보고 현재 매수세, 매도세 이런 데이터를 보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 심리를 읽기 위해서 예측하기 어렵다는 거죠. 이것도. 4번 공급은 어떨까요? 공급은 예측이 됩니다. 정확히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모델하우스를 열고 청약 신청을 받으면 그 후에 어떻게 해요? 아파트를 짓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아파트 짓는데 2년 반에서 3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때 이제 완공이 되죠. 그러면 청약 시장 스케줄은 딱 정해져 있고, 그리고 향후 2년 혹은 3년 후에 지어질 새 아파트의 수량도 알고 있다는 거죠. 당연히 청약 시장이 열렸기 때문에. 물론 이 건설 자체가 좀 미뤄지거나 우리가 후분양이라고 해서 뭔가 아파트 다 짓고 나서 분양하는 그런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변수들이 존재해서 아주 정확히는 파악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예측되는 거죠, 이거는. 공급은. 5번 입지 변화 같은 경우도 뭐 내 집 앞에 지하철역이 생길 거다, 뭐 어디 개발을 할 거다 이런 계획은 있는데 사실 언제 생길지도 모르고 계획이 엎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악재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예측하기 힘들죠. 우리가 악재를 알고 집을 사진 않잖아요. 아까 보셨던 오션뷰 아파트에 갑자기 내 조망을 가려버린 주상복합이 들어올지 아직 몰랐잖아요, 사실. 그걸 알았으면 안 샀겠죠, 그 아파트를. 나는 오션뷰 보려고 산 건데. 그러니까 이것도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예측 가능한 거는 4번 공급밖에 없다. 근데 앞서 제가 말했던 것처럼 사실 이 시장 경제라는 게 원래 수요와 공급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수요 공급에 의한 파도가 가는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이 나머지 요인들이 이 파도를 조금 뭐 틀었다, 이리 틀었다 저리 틀었다 그런 단기적인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방향성만큼은 꺾을 수 없다. 외부적인 변수라는 거죠, 나머지 것들은. 그래서 이 그 공급 물량 관점에서 부동산 사이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경기는 이런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꼭지점을 찍었다가 가격이 하락기에 접어들고 바닥을 다진 후에 다시 상승 전환을 시작하고 상승 후 꼭지점을 다시 되돌아가는데요. 기본적인 이 순환 구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뭐 정책이라든지 뭐 거시 경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 서클 모양을 한 번씩 이렇게 쫙 찌그러뜨리는 거고, 예를 들어 뭐 이 상승기에서 꼭지로 가려면 원래 요만큼만 가야 되는데 비정상적인 어떤 정책 규제로 인해서 꼭지점을 뭐 이만큼 들어버린다든지 뭐 그런 거죠. 그렇게 변형을 줄 수 있다, 외부적인 요인들이. 이 순환 구조가 뭐 항상 100% 맞는 건 아닙니다. 지역마다도 다를 수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상충하기 때문에. 근데 기본적인 구조는 이와 같다는 겁니다. 먼저 사람들이 광기에 휩싸인 꼭지부터 좀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2020년에서 2021년이 이런 시장이었거든요. 노도나도 아파트를 못 사서 안달이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올라 있었으니까 집값이 떨어진다는 생각조차 못하던 시장이었죠. 이럴 때 건설사들은 뭐예요? 노도나도 새 아파트 살고 싶어 해서 난리니까 아무리 비싼 값에 분양을 해도 다 팔리니까 신나서 분양을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신나서 계속 분양을 하는 거예요. 분양가도 비싸게. 그러니까 그럼 노도나도 이렇게 새 아파트 살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죠? 매매값은 이만큼 올라가 있는데 전세값은 그만큼 안 오릅니다. 전세값은 기울기 자체가 달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매매와 전세의 차이가 점점점 커지게 되죠. 그래서 전세가율, 매매와 전세가율 비율 자체가 점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최저입니다. 최저. 전세가율이 낮다는 거는 그만큼 이 매매 가격에 거품이 끼었다는 거 의미하는 거품이. 그렇게 해서 분양 물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 분양했던 물량들이 입주를 하게 되잖아요. 한 2, 3년 지나면. 그때 되면 이제 시장에서 이 입주 물량을 소화하지 못하게 됩니다. 너무 많이 지었으니까. 집이 널려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되면 매매와 전세 가격이 동시에 하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세도 집의 선택지가 많아지면 경쟁적으로 전세가를 내리게 되잖아요, 집주인들이. 그러니까 매매가도 내려가고 전세가도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분양도 이제 안 되겠죠. 시장이 이미 하락기에 접어들었으니까. 미분양도 점점 많아지게 되고 그렇게 주택 경기 자체가 나빠지게 됩니다.
처녀 성적도 안 좋고. 미분양이 쌓이면 어떻게 돼요? 미분양은 시행사 입장에서는 미분양이 엄청난 리스크거든요. 미분양이 적체되면 더 이상 신규 개발을 안 하겠죠. 신규 분양을 안 하게 됩니다. 신규 분양 자체가 감소하고 우리는 이때 주변에 모델하우스 보는 일이 적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락하던 가격은 결국은 바닥을 찍게 됩니다. 이때는 어떻게 되죠? 심리는 이 바닥 시기에는 심리 완전 바닥. 아파트 끝났다. 거래량 바닥. 아파트 아무도 안 사. 그리고 이전 단계에서 신규 분양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2, 3년 뒤에 입주하는 아파트 자체가 거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사람들은 매수는 기피하게 되는데 어쨌든 어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난 전세 살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전세 가격은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매가는 떨어지고 전세가는 상승하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매매와 전세의 갭 자체가 적어지게 되고 전세가율 자체가 엄청 높아지게 됩니다. 이때는 뭐예요? 거품이 이때는 거품이 거의 없는 거죠. 그렇게 물량이 계속 부족하니까 전세 가격이 상승하다 매매 가격이랑 만났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비싸면 전세 들어가겠어요? 그냥 사지.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어차피 이거 전세 사나 매매로 사나 매매 별 차이도 안 나는데 그냥 사자. 그래갖고 이제 매수로 전환하게 됩니다. 전세가 매매가를 밀어 올리면서. 그렇게 상승으로 가는 심리가 전환이 되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미분양도 조금씩 해소되게 되고 상승기로 접어들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시에 상승하게 됩니다. 상승기 때는. 그래서 거래량도 증가하게 되고요. 이제 집을 사기 시작했으니까 주택 경기가 활성화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죠? 건설사들이 가만히 이때까지 숨죽이고 있던 건설사들이 뭐야 이제 집이 좀 팔리네, 집값도 오르네, 그러면 사업성이 나오겠네, 우리 이제 사업할래, 집 지을래 하는 겁니다. 건설사들이. 그래서 신규 분양이 다시 증가하게 됩니다. 다시 이제 모델하우스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그 끝은 결국 아까의 그 꼭지점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이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공급 물량 관점에서 부동산 사이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경기는 원래 이렇게 수요 공급이라는 기본 경제 원리로 돌아가게 돼 있는데요. 외부 변수들, 뭐 정책이나 거시경제 이런 원인들로 인해서 이 주기가 뭐 빨라질 수도 있고 이 한쪽에 엄청 급격하게 치우치거나 할 수는 있어도 결국은 이 시장 순리대로 돌아갑니다. 그럼 지금 단계는 어디일까요?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의 단계는 지역마다 다르죠. 지역마다. 왜냐하면 지역마다 이 공급 물량 자체도 다르고 정책적인 변수에 영향을 받는 부분도 다르기 때문이죠. 서울만 해도 서울 안에서도 지역마다 다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은 지금 뭐 강남 3구나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구 이런 상급지들은 이미 한 이 부분에는 거의 왔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오를 수는 있어도 전세가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뭐 크게 오르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노도강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뭐 이런 외곽지역, 서울 외곽지역. 그러니까 지난 하락폭 대비 그렇게 상승을 하지 반등을 많이 못한 곳, 그런 것들은 그래도 이 정도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 오를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근거는 전세가율이고요. 왜냐하면 전세가율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상급지들 대비해서 그래도 높기 때문에 완전 뭐 거품이 많이 낀 가격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서울보다는 조금 덜 간 한 요 정도 수도권 아까 말씀드렸던 노도강, 강남, 그 다음에 지방 광역시 쪽 같은 데 보면 대전은 아직 좀 물량도 많고 좀 비싼 편이거든요. 대전이 거의 이쪽으로 보고 있고요. 대전은 아직도 좀 물량이 많습니다. 대구는 아직 바닥으로 가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아직 하락기죠. 대구는 하락기인데 내년 정도 되면 바닥을 다지지 않을까. 대구는 한 요 정도. 부산은 지역마다 좀 다른데 해운대와 같이 비싼 지역들 있잖아요. 지금도 비싼 부산 지역들, 이런 쪽은 완전 꼭지고, 이런데 해운대는, 부산의 나머지 지역들은 그래도 이쪽 좀 바닥으로 가는 구간, 대구와 같이 부산 나머지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 같은 데는 어때요? 광주는 대전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거든요. 광주도 아직 입주 물량들이 많이 남아있고 가격도 그렇게 싼 것 같지 않습니다. 인천은 뭐 수도권이니까요. 이렇게 광역시들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지금까지 이렇게 주택시장을 움직이는 요인하고 공급 기준에서의 사이클을 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하고 싶은 동네가 지금 어떤 단계에 와 있는지 입주 물량하고 전세가율을 통해서 좀 살펴보시고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외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중요한 건 기본적인 원리는 이와 같다는 거고요. 앞으로도 내가 지금 당장이든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뭔가 집을 사야 할 시기가 오면 이런 부분들을 아까 그 주택가격 변동 요인과 이런 사이클적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상기하셨으면 좋겠고, 그때 돼서 내가 그때 뭘 봤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 하면 또 그때 제 채널이 생각날 수도 있으니까 까먹기 전에 미리 이쪽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집을 사시는 그 순간까지 도움이 될 만한 컨텐츠들을 이렇게 계속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